2편은 우리가 투자를 한번 도모를 해볼게요.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동학개미 운동에 이어서 서학개미 운동의 움직임이 진짜 활발하잖아요. 미국 주식에 관심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본부장님 어때요? 그럼요. 지금 숫자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엄청나게 늘었죠. 사실 나도 처음으로 이번에 미 계좌를 처음 뚫어봤어. 텄어? 어. 아 진짜? 이게 되게 쉽게 틀 수 있더라고요. 그걸 처음 트면 어떡해. 근데 10년 전에 떴어요. 그냥 10년 전 떴으면 여기 없죠. 퇴사했지 쟤는. 그런가? 아닌가?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좀 의무 뭐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지.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면 안 되지. 이건 이상한데. 새로 들어온 정말 많죠. 지금 뭐더라? 여기 숫자 나왔는 거 보니까 9월 한 달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거래액이 206억 달러. 한화로 25조 원. 한 달. 네, 많이 늘었죠. 와. 6월 달이 170억 달러.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럼 얼마나 는 거야? 한 20% 늘었네. 계속 늘고 있는 거죠. 지금 숫자를 보고 있으면 계속 좀 쇼킹해요. 제가 해외 주식 부분을 다른 회사에서도 계속 봤었지만,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생각하면은 거래 금액이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달이 한 100억대 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다니던 옛날 회사는 뭐 거의 한 달 단위로 봤을 때 그거 10배. 그 정도로 1년 만에 늘었다고 알고 있고요. 사실 우리 회사도 제가 입사를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13배 늘었죠. 지금 전체 규모로 여기 나오는 숫자 보니까 9월달 주식 순매수 규모가 28억 9천만 달러니까 약 3조 원. 8월달이 1조 7천억. 그러니까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니까 뭐가 가장 핫해요? 핫한 거는 애플이네요. 애플. 1위 종목 애플. 2등은 테슬라. 3등은 아마존. 4등 엔비디아. 저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네.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어떤 부분에서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를 시작했던 때를 좀 기억해 보면 네. 한국 국민들이 언제 제일 먼저 시작했냐면 2007년, 2006년 이때 그 모 펀드. 근데 어디에 투자를 다 했냐? 중국. 근데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데 다 중국으로 하면 정말 안 되거든요. 왜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하냐? 시가총액을 딱 기준으로 해서 미국 시가총액 얼마, 중국 시가총액 얼마, 한국 시가총액 얼마 이렇게 쭉 해서 그거에 퍼센티지를 놓고 그 퍼센티지에 큰 오차를 안 두고 이 국가 사고 저 국가 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때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가총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얼마였어요? 3%. 진짜 비중이 적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지. 옆에 있다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를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다 실패했죠. 다들 뭐 엄청나게 클 거다. 신흥국 시장이 성장이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투자 방법이었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 또 미국에 이 사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에요.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그렇죠. 아주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배구조 문제도 전혀 없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실 10년 전에 샀었어야지. 그렇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좀 쉴 때도 있었고 뭐 또 아마존도 좀 쉴 때도 있었고 테슬라도 심지어는 굉장히 오랜 기간 쉴 때도 있었지만 테슬라가 올해 연초 대비해서 600% 상승.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 뜬 종목이 뭐가 있죠? 준비디오. 1400% 상승.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골라낼 수가 있고 또 그런 종목들을 골라냈었을 때 실질적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 또 제가 아시는 엄청난 부자 선배님은 조단위의 부를 만드셨는데 네. 그냥 빵 마감만 사셔서 부럽다. 누구나 살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알고 있어. 맞아. 근데 그거를 10몇 년 전에 사셔서 와. 대박이 나셨죠. 아니 근데 10몇 년 전에 사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와. 어떻게 팔 생각을 안 하셨지? 그러게 나 같았어. 아니 왜 팔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를 팔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 보고 이렇고 뭐 시세 차익 분출 뭐 이렇게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요. 본부장님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니까 되게 이상하다. 시세 분석.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차트를 아예 안 보고 투자를 하는 분이 있잖아요. 워런 버핏. 그러니까 사업을 보는 거지. 차트를 보는 게 아니거든.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 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동양 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차트도 볼 줄 알죠. 그렇지만 저는 절대 차트 볼 줄 안다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거는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훨씬 더 많이 파시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저는 그냥 펀더멘탈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큰 매크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어떤 업종이 좋고, 그러면 이제 그 업종들이 있는 종목들을 바텀업에서 쭉 봤을 때 똑같이 좋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를 될 수 있으면 해요. 그러면은 한국 주식은 좀 장기 투자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본부장님? 미국이랑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역사를 보면 알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래서 한국 주식은 안 돼.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제가 왜 해외 주식을 하기 시작했냐. 물론 해외에서 공부를 했고 해외에 오래 살았고 해외 종목이 편했기도 했지만 네. 또 한국 투자를 하면 너무 봐야 될 게 많아.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심지어 정말 좋은 종목을 골라냈다 하더라도 그 종목마저도 정말 펀더멘탈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현상들이 일어나요. 공감합니다. 그게 2014년도였어요. 모 그룹이 어쨌든 승계 작업을 하느라고 갑자기 뭘 상장시키고 또 뭘 떼내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그래? 그러면 이걸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건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얼마다? 1.6%. 그러니까 꼭 굳이 내가 전 세계 1.6%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 때문에 왜 골머리를 알아야 되느냐. 봐요. 지난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리레이팅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2006년도였어요. 왜? 우리나라 지배구조 문제 있고, 우리나라 북핵 문제 있고, 또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이 정말 엉망이고, 그러니까 왜 이거 리레이팅이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때가 2006년.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최후의 비관론자라는 별명도 얻기도 했고. 근데 사실 10년이 지났잖아요. 네. 시장이 변했나요? 달라진 게 없네요. 그러니 2000에서 2400인 거죠. 박스피. 박스피.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배우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거 다 나고 나서 투자해도 안 늦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예를 들까요? 테슬라라는 종목은 공부를 했더니 정말 저 종목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앨런 머스크 뭔가 좀 불안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확실히 자리 잡는 앨런 머스크는 천재다라는 게 꽝 도장이 찍히는 그때가 언제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었을 때. 자, 그때는 얼마였죠? $200. 그게 얼마 같다? $2,500. 그때 사도. 그럼 12배, 13배 올랐잖아요. 어차피. 그때 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에 예를 들어서 정말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 있어요.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소가 됐었을 때 그때 샀을 때부터 시작해서 10배 올라갈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꼭 굳이 전 세계에 겨우 1.6%밖에 안 되는 시장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학 개미 운동이 일부 또 많이 일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주식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면은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은 거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알만한 그런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사는 게 좀 유리해요. 그러면 그렇죠. 좀 탄탄한 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지배구조 문제는 거의 없어요. 뭔가 그런 지배구조 문제가 터지면 그 오너나 뭐 사장은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평생 이게 못해 그렇게. 그럼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보통 우리가 10년 주기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10년 중에서 8, 9년을 투자를 하고 1년만 투자를 안 하고 이게 이제 적절한 방법. 그래서 이제 큰 사이클이 일어났었을 때 한번 폭락할 때 이때는 주식을 안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10년 중에서 한 1, 2년만 하고 네. 나머지 7, 8년, 8, 9년은 안 해야 되는. 만약에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 걸맞는 지배구조 문제가 없고 기업이 정말 예측한 대로 간다. 그러면 똑같이 미국처럼 10년 중에서 8, 9년 해야 돼. 제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약간 지금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 기대는 높아요. 저는 솔직히 코스피가 2600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2600에서 이 unseen territory, 한 번도 보지 못한 3000 시대를 보려면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한 2600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투자를 하는 거지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히 지금 변했네 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모자란다 정도 생각하고 있죠. 근데 해외 주식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뗀다라는 그 이미지가 실제로도 그렇고 그럼에도 수익률은 많이 나니까 그 세금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봐요 2010년에 코스피가 뭐 한 2000 정도 됐어요 평균이. 네. 그럼 지금 2300 몇십이니까 한 2400 칩시다. 네. 그럼 20% 올랐잖아. 세금 안 냈어. 그럼 20% 10년 동안 20% 났어요. 복리도 하지 말고 그냥 나누기 10 합시다. 그럼 1년에 얼마야? 2% 수익이 난 2%. 거잖아. 네, 네. 자, 나스닥이 2000. 지금 얼마죠? 11,000. 몇 배 올랐죠? 5배 넘게 올랐어요. 400% 수익이 났잖아. 세금 냈다고 칩시다. 400% 수익이 났는데 거기에 22%를 빼. 하여튼 320%더 났다고 칩시다. 나누기 10 합시다. 32%. 32. 아, 뭘 했어야 돼요? 당연히. 아니 나 계좌를 만들어야겠어. 내가 계좌를 만들어야지 다짐을 하면서도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본부장님은 최근에 운용하시는 그때 수익률 얼마나 나셨어요? 제일 많이 올라갔었을 때가 지금 34%?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목만 사잖아요. 한 네. 몇 개. 그럼 수익률 30% 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그쵸. 하니까 운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 그러려면은 종목이 세 종목 이래서는 안 되고. 그쵸. 그렇게 어떤 펀드를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난 정말 돈이 얼마 없어 한 종목, 두 종목 정도만 사보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고르는 팁 같은 걸 주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아하. 다들 아는 대형주? 아니죠. 그건 진짜 아니죠. 나 아는 사람은 그 해외 주식 처음 해가지고 산 종목이 딱 두 개인데 보잉이랑 테슬라야. 좀 아니, 극과 극과극이네.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잉은 설마 여기에서 더 빠지겠거니 하고 샀는데 진짜 더 빠졌고 당연히 더 빠지죠. 테슬라는 먹었다가 손실이었다가 계속 변동성이 좀 있었어. 왜냐면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정말 많은 그 방법이 있는데 네. 그건 제 블로그에 보세요. 농담이. 알았어요. 좀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방금 이제 극과 극이 나왔으니까 자, 보잉을 얘기해 봅시다. 보잉이던 뭐 항공주던 뭐 이런 거는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산업이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타이밍은 자본 확충이 처음 일어날 때 사면 안 돼. 왜냐면 산업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거든. 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자금이 프레시하게 들어와야지 그게 이제 왜냐면 여태까지 실수한 것들 다 없애야 되잖아. 네. 클린을 깔끔하게 해야지 이제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뭐 호텔주, 관광, 뭐 항공주, 뭐 보잉 뭐 이런 주식들을 또 특히 또 셰일가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시 매출이 정상화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들 거고 그러면 지금 주주들을 거의 망가뜨려 놓고 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식은 정말로 이 불황일 때 네. 정말 주가가 90% 빠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90%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차트를 그려놓으면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는 들어가면 안 되고 빠지고 나서 약간 올라왔을 때 이때 또 속으면 안 돼. 또 빠져. 다 보고 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는구나 해서 한 100% 올랐다 하더라도 이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테슬라 같은 종목은 핫한 종목이에요. 신성장주. 그러니까요. 그런 종목은 완전 새로운 산업이에요. 네. 근데 새로운 산업이 왜 어렵냐면 투자하기가 점점 많은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엔터리 배리어가 낮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넷플릭스 얘기가 엔트리밸류가 낮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어쨌든 그런 기업들을 보고 있으면 그 막 경쟁을 해가지고 나가 떨어져. 그리고 한 4-5개 남아. 그런 회사를 사거나 아니면 선점 효과를 해서 1등을 계속 해. 아, 경쟁 심화가 끝났거나 아니면 1등 아니면 하는 애? 절대로 1등을 놓치지 않을 것 같은. 아, 약간 애플 같은. 애플 같은? 애플 같은 게 테슬라잖아. 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딱 걸맞는. 넷플릭스도 네. 1등이잖아요. 근데 그 뒤를 디즈니가 좀 들어올 것 같다고 어. 그러죠. 그래서 제 친구는 정말 디즈니 디즈니인데 샀다? 디즈니를 샀거든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경쟁을 막 하다가 다 죽고 나서 한 3-4개 회사가 남았는데 1등은 너무 많이 올랐고 2등주를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는 타이밍을 잘 잡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산다.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가 하이닉스는 중간에 많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주주들이 엉망이 됐었다가 다시 증자하다가 이제 제대로 2인자로 자리 잡았을 때 그때 사서 10배 뭐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2인자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이건 컨텐츠 싸움이거든. 당연히 디즈니가 컨텐츠 많고 당연히 넷플릭스 많으니 다른 애들은 들어와봤자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2개는 괜찮은 거지. 양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엔트리 배리어,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이 산업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컨텐츠를 도대체 얼마나 들고 있느냐. 카피라이트. 이거 카피라이트? 디즈니한테 걸리면 3대가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맞아. 저작권. 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미국 계좌를 하나 파야겠다. 그건 당연히 10년 전에 하셨어야 됐는데. 내가 늦지 않았길 바라며. 늦었을 것 같은데. 안 늦었어요, 절대. 안 늦었을 것 같아. 안 늦었어요. 왜냐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지. 결혼하고 나서도 애한테도 물려주고. 왜냐면 이건 투자거든. 자식이 태어나면 바로 2천만 원 상속해서 그 2천만 원을 바로 투자를 해라. 근데 제대로 맡겨라. 화이팅 하시죠. 우리 주식으로 재테크해서 다 같이 잘 삽시다.